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빛이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빛이란 것이 실제합니까? 혹시 지금 질문이 올라왔네요. 그럼 질문부터 받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 하려고 하는 것 하도록 하죠. 맹점에서 일어나는 채워넣기 현상은 사실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채워넣기라는 현상, 즉 영어로는 이제 fill in이라 하는데 그것은 특히 맹점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이름이고, 말 그대로 뭐 고유명사랄까요? 뭐 제 이름 김시현처럼 일컫는 그런 이름이고, 채워 넣기와 같은 그러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의미에서 채워 넣기라는 이름을 어 어디에서 또 쓰냐면은 시각과 관련해서 지각적 채워 넣기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추상적 채워 넣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뭐 학자들마다 다 합의해서 뭐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뭐 소수의 학자들이 그냥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용어인데, 지금 이제 다른 예가 뭐가 있냐고 하니까 제가 이제 고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각적 채워 넣기가 바로 감각에서 지각으로, 금방 얘기한 맹점에서 일어난 채워 넣기가 그런 바로 지각적 채워 넣기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뭐 감각과 지각과 관련해서 상향식 처리, 하향식 처리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상향, 하향 이런 말. 그리고 뭐 주의 어텐션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상향적 주의, 하향적 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 외부에 있는 물리적 대상을 통해서 뭐 대상에 대한 그런 물리적 수준에서의 어떤 감각 처리, 그것이 결국은 지각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 이제 자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외부로부터 시작해서 말초로 중초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상향이라 하고,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 정말 감각 수준에서 물리적으로만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우리 유기체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진화를 통한 선천적으로 주어진 시스템 플러스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그 실시간으로 가소성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 그 상위 시스템이 그러한 물리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감각 시스템에 계속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감각한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향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 해석 과정을 통해서 예측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 하향식 처리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향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의라는 현상에 있어서도 상향, 하향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맹점에서의 채워 넣기는 이제 지각적 채워 넣기, 채워 넣기의 인제 대표적인 현상이고, 추상적 채워 넣기라는 것이 추상적 채워 넣기라는 개념인데, 그건 뭐냐면 금방 얘기한 대로, 그죠? 상위 중추에서의 그러한 그 시스템상의 그런 정보 처리가, 그리고 우리 슬라이드에서는 뭐 해석한다 이런 말로 했는데, 그런 것이 그 하위 정보 처리에 영향을 주어서 그 비워진 부분을 메꿔 넣는 것을 추상적 채워 넣기라 해요. 예를 들면 망막이나 시신경이나 1차 시각 피질상에 어떠한 결함이 있을 때, 그러한 시야상의 그런 결함으로 인해서 보여지지 않는,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는 환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시야상에 결여된 그 부분에서 환각을 경험해요. 뭐 제가 읽어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그 디즈니 만화영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이, 그죠? 그런
그 비어 있는 시야상에 나타났다 사라진다든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랑 줌 영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는 뭐 소위 환자라면은, 줌 영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인제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제 뭐 출석하는 거 질문하는 거 보고 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시야상 시각계상에 어떤 결함이 있으면은 분명히 이 보고 있는 이 화면상에 놓쳐 버리는, 즉 시각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전혀 이 상황 맥락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영상들이 나타나는 환각 경험을 해요. 이것이 이제 그 병리적인 경우지만, 결국 상위의 내 안에 소위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하는 기억이라는 내용으로 그런 부분이 맥락이 맞지 않지만 그 부분을 채워 넣어서 그렇게 음 환각이란 걸 경험해요. 근데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경험할 리는 아직 없죠. 뭐 병리적인 현상이나 그런 손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경우와 빗대어서 정상인의 경우에 우리가 시각이든 청각이든 후각이든 우리가 모든 그렇게 감각하는 것, 예, 그런 감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그것을 어텐션하고 의식적으로 지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일부분만 그것이 우리가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까지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놓쳐버리는 부분들은 어떡할 것이냐. 결국은 우리 상위의 지각이란 이름으로 해석되어지는 그걸 가지고 맥락에 맞게끔 그 빈자리를 다 끼워 넣는 거예요. 음 이걸로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각과 국한해서 얘기하자면은 그 색채 지각과 관련해서 레티넥스 이론에서 주변 맥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크기 대조 착시에서 그죠, 맥락에 따라 그 중간 원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것, 이것 다 상위에서 하위로 하향적으로 영향을 줘서 맥락에 맞게끔 그 정보를 왜곡시킨다. 즉 어 해석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맹점에서 그죠, 지각적 채워 넣기에 해당하는 그런 필린 현상, 채워 넣기 현상에 상응하는 상위의 그런 채워 넣기 현상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채워 넣기라고 그렇게 일컫진 않아요. 그냥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맹점에서 일어나는 그 채워 넣기라는 그 이름을 그죠,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금방 상위에서의 하위 정보를 그렇게 맥락에 맞게끔 빈자리를 메꿔 넣는다는 의미로 빌려서, 그 이름을 빌어서 써서 추상적 추상적 채워 넣기 현상, 이렇게 일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학자들 다 공유된 개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좀 더 여러분한테 좀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사회 심리학 같은 데서 그 뭐 일컬어지는 이야기고 뭐 실험적 증거가 있고 한데, 그 문화에 따라 아니면 또 뭐 같은 문화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그 시각 장면에 있어서의 경험을 달리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시각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각을 얘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감각 중에 시각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중요하니까 또 시각을 얘기하게 되는데, 어떤 그 실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 머리 뒤쪽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어떤 그런 형태가 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 배경에 뭔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그런 직사각형에 생긴 어떤 그런 배경들이 뒤에 비쳐요. 그걸 누가 보냐에 따라 어떤 특정한 문화의 어떤 여자분들은, 근데 그 앉아 있는 대상이 여자였는데, 그 특정한 분이 이제 문화권에 있는 여자분들 그걸 보고는 '어 저 여자가 지금 물통을 머리에 이고 간다.' 이렇게 지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은 여러분이 물통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거 볼 일이 없죠.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이나 그 할머님들은 그렇게 인제 몸이 그 꼬부랑 할머니 불편한 데도 보면 들고 못 가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죠, 손수건이나 수건 같은 또아리 틀어서 뭔가 이렇게 보따리나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운반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문화권의 여자분들이 그걸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미지, 그죠? 영상 화면을 보면은 '어 저 여자가 지금 머리에 어떤 물통을 이고 가는구나.'라는
해석부터 먼저 내려요. 그러고 보면 그게 지금 뒤에 배경에 그냥 직사각형의 그런 형태가 있는 것이 물통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다 나 이후에 해석은 할지 몰라도 딱 보자마자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문화권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걸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아 저 사람은 저 뒤에 그냥 이렇게 배경상에 직사각형의 인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구나.' 그렇게 지각하게 돼요. 그게 왜 그렇게 지각 사이 차이가 나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런 환경에 의해서 그죠? 시각과 관련해서 어떤 장면을 해석할 때 상위의 기억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보가 하위로부터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그렇게 메꿔 넣는다는 얘기죠. 그것들이 결국은 맹점에서 일어나는 채워 넣기랑 그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채워 넣기란 이름을 빌어서 어떤 사람은 금방 말씀드린 건 상위에서 하위의 감각 정보를 그렇게 구성한다 할까요? 컨스트럭션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그 이름을 빌어서 추상적 채워 넣기 또는 개념적 채워 넣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상적 또는 개념적 개념적 채워 넣기 이렇게 이름을 빌어서 쓰고 우리가 봤던 그런 맹시에서의 맹점에서의 채워 넣기는 지각적 채워 넣기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음. 네. 어 우리가 그 좌우 대뇌 방구의 기능 편제화가 바로 오늘 올라가 있는 그리고 이번 주 일 주일 동안 보게 될 내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미리 얘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 좌방구는 음 디지털식으로 정보를 처리해요. 우방구는 아날로그식으로 처리해요. 즉 우방구는 진화적으로 더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방구의 기능이. 그래서 우방구는 몸하고 좌방구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감각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막 쏟아지는 정보가 그죠? 우방구에는 아날로그식으로 다 입력 처리가 되어요. 그런데 그 우방구가 처리한 그 내용이 뇌량을 통해서 좌우뇌를 연결하는 그죠? 뇌들보 뇌량을 통해서 좌방구로 넘어갈 때 좌방구는 그죠? 뭐 소위 그때는 이제 선택적 주의, 지속적 주의와 관련된 그러한 처리가 되어질 텐데 딱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디지털식으로 일어나요. 그렇게 처리되어지면은 그것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즉 그래서 그에 반하면 우방구에서 일어나는 처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그 좌방구가 처리하는 디지털식으로 처리할 때 우방구로 에서 넘겨진 그 아날로그 정보를 처리할 때 미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빠져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결국은 주변 맥락에 맞게끔 좌방구가 이야기를 지어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결국은 맹점에서의 채워 넣기처럼 채워 넣는 거죠. 그때 좌방구가 디지털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방구로부터 주어진 아날로그 정보에서 미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그 내용은 시각도 될 수 있고 그죠? 감각도 될 수 있고 죄송해요. 감각이나 시각도 될 수 있고 청각도 될 수 있고 그죠? 후각도 될 수 있고 미각도 될 수 있고 그보다 뭐 그때 감각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뭐 그죠? 정선이 감정인이 얘기한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억이란 것도 관련해서 그렇고 그 기억이란 것도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왜곡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처럼 그렇게 좌방구는 미싱한 부분을 자꾸 그렇게 메꿔 넣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자아라는 의식의 내용 중에 자아라는 부분을 구성할 때도 그런 식으로 미싱된 부분을 계속 맹점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이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채워 넣기를 한다는 거죠. 예. 뭐 그 정도로 또 뭐 더 다른 예를 가지고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혹시라도 부족하면 또 뭐 질문 또 하세요. 자 그리고 스텝을 세면서 춤을 잘 출 수 없다고 그랬는데 스텝을 센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말 바로 금방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연결되네요. 바로 좌방구가 갖고 있는 디지털식으로 처리하면서 그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만 집중하죠. 제가 뭐 그 크기 대조 착시를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정상적인 경우에는 저 좌방구가 디지털식으로 처리하는 것
뭐 아까 주의와 관련해서는 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크기 대조 착시에서 중간의 크기가 달라 보이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댈 때는 손은 똑같이 간다 했죠. 하지만 그때는 손은 온전히 무의식적인 배척 경로에 의존해서 움직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각과 관련된 그런 어떤 대상을 가지고 내가 뭔가 움직임을 할 때도 온전히 저 뭡니까? 시각적 인식과 관련해서 시각적 인식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할 때도 온전히 복척 흐름만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배척 흐름과 복척 흐름의 특성을 얘기할 때는 하나가 고장 났을 때 하나가 손상되었을 때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언매스킹 되어서 그렇게 드러나는지를 병리적 현상을 얘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경우에 그게 항상 역동적으로 같이 통합하는데 제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만진다 할 때 아니면 뭔가 제가 뭐 이게 뭘까 보고 만든다고 할 때는 사실 이게 만질 때는 이 촉각 즉 신체 감각도 다 같이 통합되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의식적인 시각 그리고 촉각을 통해서 의식적인 어떤 그런 정보가 좌반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집중하면서 내 운동을 정교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인 집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날 때는 말 그대로 시각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배척 경로에 의존해서 그렇게 일어나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휙 눈 날아온단 말이에요. 날아오면 이것이 낙엽인지 뭐 위에서 떨어지는 뭐 거미 벌레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살인지 총알인지 이런 구별할 필요 없이 다 움직일 때는 이때는 그 대상에 대한 인식 없이 배척 경로와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 시각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배척 경로와 관련해서 그렇게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뭔가 보고 그것을 정교하게 뭘 만든다고 할 때는 배척 경로와 복적 경로가 함께 합세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선택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의를 하면서 그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좌반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디지털 기능이라고 제가 아까 크게 얘기한 아날로그는 우반구적 처리, 좌반구는 디지털 처리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제너럴하고 광범위한 어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좌반구가 갖고 있는 디지털 처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스텝을 세는 것에 비유되어지고 사실 우리가 뭔가 배울 때는 스텝을 세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뭐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그죠 눈만 뜨면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실전에 경기에 나가서는 의식을 내려놓고 그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구 그 타자가 공을 칠 때 그 공이 날아오는 궤적을 쫓아보고 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시속 얼마니까 150 킬로씩 날아가는데 여러분 150 킬로 운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빠른데 그게 공이 나오는 궤적을 보고 친다면은 못 쳐요. 이면은 의식적 처리는 이게 훨씬 더 많은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방구를 통해서 의식적 처리까지 되어지기에는 더 많은 시냅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몇 초가 아니라 몇 초 미만이라도 훨씬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타격 연습을 해서 몸이 그대로 반사적으로 그죠? 자동적으로 거의 반사 반응에 가깝게 자동화시켜서 바로 배척 경로에 의존해 가지고 공이 나오는 궤적을 보고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하고 공이 맞아서 날아갈 때 외야수들이 그 공이 날아오는 궤적을 다 계산해서 그게 시각을 통해서 의식적 처리해서 자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각을 이용해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 방향에 맞게끔. 그죠? 이때는 이제 주의와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무의식적인 방향적 주의가 일어나는 거죠. 주의에도 방향적 주의, 선택적 주의, 지속적 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선택적 주의나 지속적 주의는 의식적인 과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방향적 주의, 우리 몸을 그죠? 우리 살아가는데 뭔가 중요한 자극으로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향하게 하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이런적 주의는 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땅 소리하고 공이 날아올 때 외야수나 내야수가 그 몸을 던져 다를 때는 그 공이 날아오는 거 보고 뛰어서는 공 놓쳐 버려요. 소리 들리자마자 청각을 이용해 가지고 몸이 그냥 반사적으로 뛰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청각을 이용해서 몸의 운동이 이제 컨트롤되는 거죠.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해 가지고 그것이 그냥
의식을 요구하지 않고 좌반구의 디지털적인 그런 처리를 요구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텝을 세지 않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거의 50 분, 1 시간 동안 악보를 보지 않고 막 치는 경우가 있죠. 악보를 보는 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뭐 피아니스트는 50 분, 1 시간 동안 여러 곡의 그런 음악들을 그냥 쳐요. 그 사람들이 그거 건반이랑 계명이랑 뭐 저는 음악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인지 모르지만 건반이랑 계명이랑 그거 다 보고 손가락 뭐 움직이 이거 순서 계산해서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숟가락질 지금 하는 것처럼 거의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텝을 세지 않고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텝을 세는 데 집중해 있는 것에 해당하는 병리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자면은 우울증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불안 장애 같은 것들이요. 그것도 완전히 의식에 그렇게 의존해서 일어난 병리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거 다 몸으로 무엇이든지 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도 건강하지 않고 물론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몸에도 영향을 주지만 다 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병리적 현상이 온전히 의식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뭐 하나에 그냥 탁 그냥 그죠? 그렇게 꽂혀 버려 가지고 음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인제 뭐 예로 인제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뭐 우울증이 온전히 그냥 의식적인 과정으로만 일어나는 어떤 병의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 얘기라서 제가 그걸 조절하는 것이 좀 쉽지 않고 여러분 배경 지식이 얼마인지 또 그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하고 또 정말 제대로 얘기하려지니까 얘기가 계속 인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울증 치료를 할 때 뇌에다가 전기 쇼크를 준다는 얘기 들어봤었어요. 우울증 치료제가 거의 잘 안 먹을 경우에는 뇌에다가 전기 쇼크를 주면은 그게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일시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금방 재발되어지기 때문에 그죠. 근본적인 우울증 치료는 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우울증 치료에 인제 뇌 이 두피상에 전기 쇼크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개울물이 흐르다 보면은 어떤 이 구석진 곳에 물이 그 안에 이렇게 고여서 계속 맴돌면서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낙엽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낙엽이 빠져나오려다가 다시 휘말리고 빠져나오다가 휘말리고 이런 식으로 또아리를 치는 그런 그 소용돌이를 치는 그런 물길을 가끔씩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뇌에서의 그 정보 처리도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것을 전기 충격 줘서 전체적으로 뭔가 확 흐트려 버리면 우리가 그런 계획물에다가 그냥 손을 넣어서 흔들어 버린다든지 삽질을 한번 해 버리면은 그런 소용돌이 치는 부분이 없어져서 물이 그냥 쫙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제 전기 충격을 줘서 그 정보 처리를 다시금 이렇게 음 음 하나에 꽂히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비유적으로 그런 우울증과 관련된 치료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왜 시작되었느냐. 그것이 의식적이든 아니면 몸으로부터 시작됐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하나에 인제 꽂혀 가지고 있으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처럼 정상적인 경우에도 좌반구의 디지털식의 정보 처리와 관련된 의식적인 것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 이 실시간으로 일하는 환경에서 끊임없는 변화에 내 몸은 반응하고 있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답고 뭡니까 소위 진정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그 좌반구에만 너무 의존해 가지고 그렇게 음 스텝을 세듯이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정상인의 경우에는 늘 그 고민과 뭐 그죠? 불안과 그 왜곡과 뭐 오해와 갈등을 낳는 소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온전히 맡겨서 아까 야구 선수나 피아니스트나 그런 춤을 추는 이런 그 춤꾼들처럼 온전히 몸에 가능 한 맡겨서 그렇게 사는 삶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참된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스텝을 세면서 춤을 잘 출 수 없다." 얘기를 했던 거. 왜 스텝을 세면서 춤을 잘 출 수 없다 얘기했죠? 배척 경로와 복적 경로 사이 차이를 얘기하면서 크기 대조 착시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 맥락에 따라 우리가 의식적인 시각 경험은 하나는 크고 작지만 몸은 절대 속지 않고 똑같이 손의 크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의식적인 지각보다는 훨씬 더 실제의
타당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의식이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그런 처리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돼서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고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어딥니까? 이쪽 우방구와 관련된 즉 몸과 관련된 즉 그 크기는 달라 보이지만 손가락은 언제나 일정하게 똑같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은 좀 더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좌반구, 우반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주로 좌반구에 많이 의존해서 살아요. 그것이 뭐 우리 정상인들이 갖고 있는 삶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 같은 것들이에요. 정상인들이 갖는 그런 불안들. 그 병리적인 우울증 환자 메이저 디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의식 수준 떠나서 몸 전체도 그렇고 신경생리학적으로 그것이 많이 기능들이 그죠? 뭐 손상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손상이 있는데 소위 정상적이라는 사람들이 늘 뭐 흔히 얘기하는 말 신경 쓴단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늘 신경 쓰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스텝을 세면서 살고 있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몸에 좀 맡겨서 살 수 있도록 이 균형이 잘 맞으면은 훨씬 건강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에서 크기 대조착 시 그리고 배측 경로, 복측 경로 시각에서의 그 둘 사이의 기능과 관련해서 제가 은유적으로 스텝을 세면서 춤을 잘 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걸 제 욕심껏 정확하게 좀 더 얘기하자면은 배경 지식이 좀 더 필요하고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싶은 욕심에 배경 지식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한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굉장히 좀 피상적인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또 그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질문 있으면 또 다음이 아니라 또 질문하세요. 지금 금방 그 스텝을 세면서 춤을 잘 출 수 없다. 요거 관련해서 뭐 이런 질문 나올 줄도 몰랐는데 또 하시니까 조금 전에 제가 수업 준비하기 전에 또뭐 어떤 이유로 제가 어떻게 연상이 되어서 그걸 보게 된지 몰라도 제가 읽었었고 요즘 또 조금씩 틈나는 대로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여러분한테 이거 한번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꺼내서 보다가 이걸 뭘 제가 소개해 주고 싶은 내용을 얘기를 하려면은 또 배경 지식 얘기하면 이거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소개해 주고 싶은 부분만 얘기해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런 의미도 안 다올 것 같아서 아예 관두자고 옆에다가 이렇게 치워 놨던 책인데 금방 스텝을 세면서 춤을 잘 출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 이 책이요. 보이십니까? 예. 자네 자네한테 속았네. 금방 제가 했던 그 내용과 관련된 이 책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이 이번 주차에 올라가 있는 대뇌 기능 편지화하고 어 거의 많은 부분을 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 그 얘기가 바로 대뇌 기능, 좌뇌 우뇌 사이의 기능의 차이를 얘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어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그런 디지털 아날로그 여기서 하는 표현은 아니고 다른 학자가 하는 표현인데 어쨌든 그런 좌우반구의 기능의 차이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결국 우리의 삶이란 것은 우리 자아란 것은 그죠? 어떤 것이며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일 수 있겠느냐는 것을 그죠? 명상이나 뭐 그런 수 그 뭐 깨달음이라는 이러한 것까지 결국은 음 책 제일 후반부에서는 그것까지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런 걸 지금 금방 스텝 세면서 우리는 춤을 잘 췄습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 삶을 그죠? 좌반구의 디지털에 의존해서 늘 그 하나하나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삶이란 것을 온전하게 제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춤 대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 인생 삶이란 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루는 책이에요. 추천합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책도 작고 글자도 뭐 안에 좀 행간도 좀 넓고 책도 뭐 200 페이지, 200 페이지 조그만데요. 뭐 199 페이지네요. 뭐 200 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길 바랍니다.
아까 시각 얘기했는데 빛이라는 게 실제합니까? 실제한다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예,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실제는 리얼리티가 되겠죠. 실제는 서브스턴스가 되겠죠. 과정은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름이 있으면 빛이라는 이름이 있다든지 빨강, 파랑, 노랑이 있다든지 무지개라든지 아니면 자아라든지 자아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름이 있으면은 그러한 그런 물리적 실제나 사회 심리적 실제나 소위 뭐 추상적 예 심리적 실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그것에 해당하는 실체 substance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인제 서양의 전통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서양 사상에 워낙 부지불식간에 거의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이 주어진 것처럼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만 그런 시각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런 식의 지각적 해석이 우리 안에 벌써 이렇게 그죠? 내재화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들 다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은 그런 실체 substance가 아닌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지금 저희 수업에서는 저 이런 것 관련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다룰 수도 없고 뭐 다루지도 않았지만 우리 그 동영상에서는 제가 뭐 첫째 시간부터 쭉 얘기하는 중에 그러한 의미가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항상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달되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심리학뿐만 아니라 그죠? 소위 과학 중에서 소위 과학이라니 뭐 과학이라 해서 뭐 다 최고고 뭐 다 뭐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과학 중에서 그래도 가장 최첨단을 걷는다고 하는 양자 물리학의 걸 연구해 보니까 결국 서양인들이 실체를 알고 싶어서 실제하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계속 환원주의적으로 쪼개서 원자까지 가서 원자도 더 쪼개서 소립자까지 가 봤단 말이에요. 가 보니까 실체를 알면은 결국 실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실체를 파헤치려고 그렇게 쪼개 들어가 봤는데 원자보다 더 작은 소립자 세계 즉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substance 실체라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끊임없이 뭔가 물질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듯하면은 그것이 다시 에너지로 변화하고 우리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기라는 것으로 변화하고 에너지로 변화했다 싶으면 다시 어떤 물질로 변화하고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시공간 안에서 움직임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뭐요? 서브스턴스, 리얼리티에 대한 서브스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프로세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죠? 복 모이고 복잡한 모여서 내가 지금 여기 리얼리티로 있지만 아 나에 대한 실체 서브스턴스가 있는 것처럼 난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이 하나의 프로세스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환경과 내 몸과 뇌가 만나서 끊임없이 이것이 이 환경이 이런 책상이든 컴퓨터든 아니면 자연환경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물리적 현상 그리고 이 몸뚱아리 물질, 물리적 현상 이 뇌 안에서의 물질, 물리적 현상이 역동적으로 뒤엉켜 가면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밖에 없는데 나는 이렇게 만져지고 그죠? 우리는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경험하니까 나는 뭔가 나라는 리얼리티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서브스턴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하지만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바로 심리학에서의 자아니 의식이란 것도 서브스턴스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뇌과학자들도 그렇고 이제까지라 해서 뭐 어제까지는 아니지만 초기의 뇌과학자들도 그 서양인들의 사고에는 그게 뿌리가 깊고 그리고 심리학 안에서도 뭔가 자아니 의식이 동기니 주인이 뭐 조금 전에 이제 빛을 얘기하게 됐는데 색깔이 이런 것에 대한 실체를 찾기 위해서 막 헤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아니 의식이 나 존재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프로세스만 있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 세계에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었나 싶은데 금방 순간 에너지로 변하고, 그죠? 그처럼 나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여기서 존재하고, 그죠? 고정된 형태 있는 것 같지만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는 바로 양자 물리학 세계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 매 순간, 그죠? 그것도 엄청난 짧은
기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단위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과정만 일어나는 것처럼 나도 우주라는 전체 시간 안에 보면은 그것보다 더 짧은 먼지와 같은, 그죠?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순간 잠시 일어났다 없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큰 스케일 안에서 보면은.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자아니 정신이 하는 것도 데카르트가 생각한 것처럼 서브스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프로세스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빛이다, 색깔이다, 무지개다, 정신이다, 영혼이다 하는 것도 다 그냥 단지 프로세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디에도 존재 안 해요. 그걸 제가 시각 얘기하면서 처음 얘기했듯이 전자기파에 빛이란 게 있습니까? 그냥 전자기파 에너지뿐이에요. 그러면 그 전자기파가 우리 망막에 와서 광수용기를 자극할 때 광수용기는 뭐예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 물질일 뿐이에요. 그리고 광수용기가 전자기파에 노출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익히 아는 전기신호, 화학신호라는 물리적 현상뿐이에요. 그것이 시시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물질이라는 세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뿐이에요. 그것들이 교환해서 복잡하게 얽혀져서는 결국 바깥에 있는 전자기파라는 물리적 현상과, 그죠? 물질과 내 망막상에 있는 물질과 이 내 몸 그리고 이 뇌 안에 있는 물질이 서로 역동적으로 얽혀져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즉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빛이다, 색깔이다, 자아다, 의식이다, 모양이다, 뭐 것처럼 그러한 리얼리티를 경험하는데 거기에는 서브스턴스가 없이 그냥 프로세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디에도 존재 안 해요. 마찬가지로 나의 자아나 의식이라는 것도 어디에도 존재 안 해요. 우린 그걸 의식하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리얼리티에 대한 서브스턴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그동안의 어떤 세계관의 인간관은 늘 서브스턴스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오류를 낳았고, 그죠? 지금 그러한 작업들이 일어나지만 저나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피부로 못 느껴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500년, 뭐 그때까지도 뭐 지구가 온전할지 모르겠지만 500년, 1000년이 더 흐르면은 완전히 지금과는 판이 다른 생각, 다른 세계관, 인간관이 펼쳐질 거예요. 뭐 다윈의 진화론도 150년이 지났어야 이제야 여러분 같은, 그죠?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는 하지. 아직까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이해 못한 사람이 더 많듯이 그만큼 그게 다윈의 진화론만 하더라도 다윈의 진화론을 모르면 생물학은 못해요. 생물학에 대한 견해가 없으면 심리학 못해요. 예, 그런 그 중차대한 뭐 어떤 이론이고 생물학에서는 토대가 되어지는 것인데도 15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금방 제가 얘기한 실체니 과정이니 하는 그런 이해도 벌써 100년 전에 거론되었지만, 그죠? 저 포멀하게는 거론되었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같은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인식관, 세계관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500년, 100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바로 그러한 실체 서브스턴스가 아니라 프로세스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금방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또 연결되어지고, 여러분한테 이 맥락이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스텝을 세면서 춤을 잘 출 수 없다는 얘기가 금방 우리가 실체를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프로세스에 관련된 삶을 사느냐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양의 오래된 사상 3000년 2000년 이상 3000년을 거슬러가는 동양의 사상들은, 그죠? 바로 세계관과 인간관을 프로세스로 봐요. 그것이 지금 이제 뇌과학에 있어서도 우리 심리학에 있어서도 조금씩 그 이해를 전문가들이 공유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리학을 하면서도, 그죠? 그러한 견해에 대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될 수도 없고 뭐 굳이 되어야 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견해들이 우리가 있는 것이 심리학을 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인간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데 타당한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그 시지각과 관련해서 지각은 controlled hallucination, 통제된 환각이고 소위 환각이라는
비정상적이다 얘기하는 병리적인 현상이다 얘기하는 환각은 uncontrol된 perception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자료에 찾아보면 나와요. 즉 소위 정상적인 지각은 controlled hallucination이고 소위 비정상적이라 얘기하는 환각은 uncontrolled perception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의한 도파민이 바로 controlled hallucination에서 uncontrolled perception으로 가는 경향성을 높여줘요. 그래서 도파민 과잉이 조현병과 관련해서 환각, 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배웠던 거 여러분 뭐 그러한 것이 쉽진 않겠지만 제가 기회 있는 대로 수업 시간에도 그렇지만 줌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그 익숙치 않아서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항상 연습이 저는 필요하다 싶어서 또 강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걸 변명하는 식이 되어지는데 항상 그런 과정이 힘들고 공부하는데 좀 어렵지만 계속 배웠던 걸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 수업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심리학 과목하고 관련해서도 자꾸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은 우리가 운동을 자꾸 하면은 몸도 빨라지고 날렵해지고 굵어지고 튼튼해지듯이 사고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게 학습과 기억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분야 뭐 제가 얘기한 뭐 저도 물리학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는 없지만 그죠? 그런 뭐 사상이니 뭐 과학이니 물리학이니 철학 이런 데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통합되어서 내가 하는 공부가 더욱더 풍부해지고 눈이 거시적으로 넓어지는데 우리가 제일 초반에 도파민 얘기하면서 조현병 얘기했죠. 보상경로 얘기했죠.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지난 시간에 도파민 시스템과 관련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바로 이번 시각에 와서 지각이라는 것은 perception is controlled hallucination이고 hallucination은 uncontrolled perception인데 바로 이런 컨트롤된 hallucination이 uncontrolled된 perception으로 넘어오는 그러한 경향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뭐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각 그 수업마다 따로따로 그냥 콩가루식으로 낱개로 그렇게 보다는 가능한 한 지난번에 도파민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도파민 얘기하네요. 도파민은 지난번에 얘기한 거 뭐가 관련돼 이런 식으로 자꾸 좀 질문해 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지난 시간에 도파민 얘기했는데 시각에서 지각과 환각 사이의 차이를 고렇게 그죠? hallucinatio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는 컨트롤도 됐다 안 됐다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도파민과 어떻게 관련된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색지각과 관련해서 그 세 번째 소개한 이론 레티넥스 이론이 있었죠. 레티넥스 이론 그것도 그죠? 색깔을 우리가 소위 색깔을 지각할 때 그 대상에서 반사되어 온 전자기파 그 자체만을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상향식으로 처리해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그 반사되어 오는 전자기파의 파장대는 전혀 빨간 색깔을 보여주지 않는데 주변 맥락이 노란 배경이냐 파란 배경에 따라 뇌 안에서 그것을 그죠? 처리를 한다고 했죠. 처리해서 그 감각상에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뭐 지각적으로 해석해서 레티넥스 이론에서처럼 그 배경색에 따라 완전히 그 색깔 자체는 이 큐빅에서 색깔 자체는 다른데 배경에 따라 동일한 빨간색하고 지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레티넥스 이론이고 그것이 맥락에 따라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고 결국 지각이라는 것은 그대로 물리적인 수준에서의 감각이 여기서 수동적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냥 하향적으로 예측한다는 예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 봤던 레티넥스 이론에서 그리고 배경색에 따라 그것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색채 항상성이라 그래요. 색채 항상성 또는 색채 항등성이라 그래요. 예. 그 뭐 번역상의 차이인데 색채 항등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항등성과 관련해서 여기 감각과 지각에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항등성에는 색채 항등성도 있고 명도 항등성도 있어요. 제가 뭐 오프라인 수업 같은 명도 항등성도 소개할 텐데 뭐 우리 시간이 물리적 짧으니까 제가 색채 항등성만 소개했는데 명도 밝기에 있어서도 명도 항등성이라 해서 맥락에 따라 그 대상의
반사되어진 전자기파를 통한 명도 밝기 정도는 물리적으로 확연히 다른데 그 배경에 의해서 그 부분이 같게끔 여겨지는 이러한 시각상의 레티넥스 이륙과 관련된 지각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명도 항등성이라 불러요. 그리고 형태 항등성도 있어. 물리적으로 분명히 형태가 다른데 맥락 때문에 그 형태가 동일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지각하게 되지는 형태 항등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 감각과 지각과 감각과 지각 과목 가면은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이런 항등성이 다 지금 색채 항등성이니 명도 항등성이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시각과 관련된 색지각과 관련될 테고 형태 항등성은 이제 색지각이 아니라 시각 과 관련된 시지각에 관련되겠죠. 요렇게 세 가지 항등성이 있는데 이것 다 뭐요? 아까 개념적 채워 넣기라는 이름을 빌어왔어. 그죠? 개념적 채워 넣기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그러한 우리의 지각 경향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상들을 얘기한 거예요. 항등성이라는 것이.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더 좀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아까 스텝을 세면서 질문 더 올라온 것도 없고 뭐 시간도 이제 마쳐야 되는데 뭐 시간도 벌써 좀 더 지난 것 같아요. 자, 스텝을 세면서 춤을 잘 출 수 없다. 이 얘기와 관련되는데 시각에 국한해서 보자면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감각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다른 감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해서 수업을 통해서나 배경 지식이 없는 가운데 다른 감각을 얘기하자면 또 뭐 제가 그죠? 그냥 결과만 얘기하자면 그게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시각에 국한해서 그 원리를 그대로 일반화시키는 식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또 얘기할 텐데 우리 시각과 관련해서 배척 경로, 복척 경로 있을 때 복척 경로를 통해서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즉 의식화되어지는 것이고 배척 경로는 결국 배척 경로를 통해서 정보 처리된 것도 전전두엽과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처리되어지면은 우리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의식은 하게 되지만 배척 경로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그런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그죠?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몸을 조절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동을 조절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두 경로에 국한해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지배적이냐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는 경험은 복적 경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안다. 실제 우리가 본다라는 것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내가 무엇을 의식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 경험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가고 토대가 되어진 근본은 배척 경로 관련된 무의식적인 시작 경험이 지배적인데요. 그게 바로 서양인들은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데카르트적인 그런 그 철학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바로 이성이고 정신이고 다른 동물들에 없고 그것은 합리적이고 오류가 없고 그것은 영원하며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이데아에 있으며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전통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의식하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좌반구 언어 기능이 있는 여러분 이번 주 대뇌 기능 편제하면 또 언어 기능과 관련해서 얘기해요. 언어 기능이 있는 좌반구가 지배적인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게 빙산에 비유하자면은 보이지 않게 수면 아래에 있는 그죠? 무의식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지배적인데요. 그러한 생각이 동양적인 생각이고 아까 제가 소개한 그런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요. 자, 아까 좌반구는 디지털적, 우반구는 아날로그죠. 우반구는 무의식적 처리에 그리고 좌반구는 의식적 처리에 그래서 좌반구에 언어 기능들이 언어 중추가 있는 거, 이 언어하고 언어 기능하고 의식하고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평상시에 좌반구를 통한 의식적 경험이 곧 나인 것처럼, 나의 전부인 것처럼 뇌로 보자면 주인, 다머넌트한, 도미넌트한, 우세한 반구, 지배적인 뇌 같지만 오히려 몸에 가깝고 이 환경상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를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이 우반구가 보이지 않게 빙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빙산의 아래,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부분에 비유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서양에서는 좌반구를 지배적인 뇌라 생각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 이성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뭐 좌반구에 의존해서 스텝을 하나하나 세면은 춤을 잘 못 춘다는 얘기예요. 몸에 맡겼어. 내가 그 상황에 맞게끔
딱딱 음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질 만큼 춤을 출 때 그 춤이 남들 보기도 그렇고 내가 출 때도 흥겹고 재미가 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좌반구는 하나도 기능 못하고 우반구만 기능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든지 두 개가 역동적으로 평형이 맞아야지만이 건강하고 정신과 몸도 마찬가지로 소위 정신이란 것도 그죠? 몸도 이게 평형이 맞아야 건강한 것처럼 좌와 반구가 잘 균형을 맞춰서 그죠? 처음에 배울 때는 스텝 하나에 신경 쓰지만 자꾸 그것이 내 몸에 익어져서 이제는 음악만 나오면은 그냥 내 흥에 겨워서 춤을 추듯이 이렇게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야. 아까 스텝을 세면서 춤을 잘 출 수 없다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응용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지배적인 뇌와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